주술에 걸린 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는 충격적인 외모와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혼의 참혹한 결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망가진 군주 뒤에는 거절할 수 없는 결혼을 강요받은 두 명의 젊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의무와 절망 그리고 비극으로 끝나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왕실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카를로스 2세의 아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남자 자신인 카를로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또는 찰스는 1661년 11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오스트리아 마리아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자이거나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이복형 발타사르 카를로스는 오랫동안 왕위 계승자였지만 1646년에 천연두로 의심되는 병으로 17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가족 배경 때문에 카를로스는 1665년 9월 17일 아버지가 사망하자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카를로스가 4살이 되기 몇 주 전의 일이었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미성년 통치가 이어졌으며 그의 어머니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와 서출 이복형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궁정에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진 이유 중 하나는 카를로스가 성년이 되더라도 독립적으로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는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미 그의 건강 상태가 권한을 제한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은 그를 괴롭혔던 정확한 질병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지만 기록들은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움 없이는 걷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두드러진 합스부르크 턱을 가지고 있어서 씹거나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에서는 발달 지연과 지적 한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궁정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지적 문제들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마법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는 엘 레기사도, 즉 마법에 걸린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한 근친혼의 결과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분가와 오스트리아 분가는 서로 결혼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사촌들끼리 세대에 걸쳐 근친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버지 스페인의 펠리페 4세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대 아우스트리아워그 삼촌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그의 아들 발타사르 카를로스와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1646년에 그가 사망하자 펠리페는 자신의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오랜 근친혼의 역사와 거의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뇌에 뇌척수액이 축적되는 수도증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의 정확한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했든 그것은 카를로스에게 눈에 띄고 특이한 외모를 남겼으며 이는 직접 만나면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상화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페인 궁정 화가들은 그의 이목구비를 세심하게 부드럽게 묘사해 해외 잠재적 신부들에게 카를로스를 위엄있고 다소 잘생긴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미래는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에겐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카를로스도 다른 왕들처럼 왕조를 위해 결혼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시대 사람들은 카를로스의 허약한 건강을 보고 그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왕은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직계 남성 혈통이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670년대에 이르러 유럽 전역에서는 이른바 마법에 걸린 왕에게 적합한 신부를 찾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카를로스가 조카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할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1세와 카를로스의 누이 스페인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스페인 왕권을 확실히 합스부르크 가문 내에 유지시켰겠지만 이미 극심했던 근친혼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인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아직 매우 어렸고 스페인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승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면서 우선순위는 분명해졌습니다. 왕은 가능한 한 빨리 아내와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혼인도 잠시 고려되었으며 브라간사 가문의 바이다 공주 이사벨 루이사가 잠재적인 신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오랜 긴장 끝에 이베리아 반도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제쳐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동맹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관계는 수년 동안 긴장 상태였으며 특히 루이 14세 치하에서 1660년대와 1670년대의 전쟁으로 인해 스페인은 저지대와 동부국경의 소중한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왕실 결혼은 비록 미약하긴 하지만 그 경쟁을 완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가 선택되었습니다. 결국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이 카를로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662년 3월 26일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카를로스보다 몇 달 어린 나이였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잉글랜드의 헨리에타 공주와 루이 14세의 동생인 필리프 1세 도를레앙 공작의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 루이즈는 왕족의 조카였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또한 카를로스의 오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의 안나로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의 딸이었고 펠리페 3세는 카를로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로 인해 육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후 부모 모두 아이가 여자라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그럼 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외쳤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곧바로 그녀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극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마리 루이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 자랐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비교적 행복한 어린 시절을 팔레 루아얄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특히 두 할머니와 가까웠는데 한 명은 그녀를 애지중지하며 나중에 상당한 유산을 남긴 안드 오스트리아였고 또 한 명은 자주 콜롱브에서 함께 지낸 앙리에타 마리아 드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1670년 마리 루이즈가 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 결혼하여 팔라티너트의 엘리자베트 샬로트를 새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루이즈는 계모와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교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에서 말을 타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프시코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등 신중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았으며 공식적인 궁정대화의 예술도 익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대인들은 그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으며 한 사람은 우아한 자태와 균형 잡힌 신체, 평온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지녔다고 평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짙은 갈색이었으며 눈썹은 아치형이고 눈은 검고 생기 넘치며 크고 위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넓고 하얗고 입술은 도톰하고 약간 둥글었으며 코는 뾰족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우아하고 완벽했습니다. 1679년 7월 마리 루이즈는 자신이 스페인 국왕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아 몇 달간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사촌인 루이 그란 도팽과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와 나이가 비슷했고 그녀는 한때 프랑스의 왕비가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를 떠나 스페인으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결혼식 날 처음으로 카를로스를 만났고 1679년 11월 19일 부르고스 근처 킨타나 팔라에서 직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18세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17세였습니다. 마리의 스페인 여왕으로서의 삶은 복잡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종종 무력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어린 신부에게 깊이 빠졌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분명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훨씬 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허약함과 이상한 외모를 마주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는데 이는 거의 확실하게 카를로스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정관리들과 정부 장관들은 이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 루이즈는 스페인 궁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하루 일과도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종종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후안 프란시스코 데 라세르다, 즉 제8대 메디나셀리 공작과도 충돌했습니다. 그는 1680년대에 카를로스 정부의 수석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대사 피에르 드 빌라가 마드리드에서 마리루이지에 가까운 신임 인물로서 스페인 궁정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빌라는 결국 1681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되었고, 이는 1683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재통합 전쟁 동안 마리루이즈는 스페인 궁정에서 특히 힘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1680년대 후반이 되자 마리루이즈가 결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실패에 대해 널리 비난을 받았고, 원시적인 불임 치료를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장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레몬과 계피, 그리고 많은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를 즐기게 되었고,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1689년 2월 초,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극심한 복통과 경련, 구토가 동반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명적인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카를로스에게 깊은 애정을 품었고, 임종시, 폐하 곁에 많은 여인이 있어도 저만큼 폐하를 사랑한 이는 없을 것이라 전해집니다. 마리루이즈 도를레앙은 1689년 2월 12일 겨우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로스는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그녀를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그녀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맹장염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식중독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는 엘 에스코리알의 왕실 지하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마리루이즈의 죽음은 마드리드에 큰 충격과 혼란을 줬습니다. 일부는 이 시점에서 카를로스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자녀를 갖길 바라는 희망은 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시간이 분명히 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카를로스의 두 번째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택된 여성은 마리아 안나 폰 노이부르크였습니다. 그녀는 1667년 10월 28일 뒤셀도르프 근처의 벤나트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인 필리프 비렐름 팔츠 선제후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트 아멜리에 폰 헤센 다름슈타트의 12번째 자녀였습니다. 드물게도 기존의 합스부르크 혼인 관행에서 벗어나 마리아 안나는 카를로스와 너무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칠촌 관계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더 격이 낮은 통치 가문 출신이었지만 스페인 정부는 그녀의 어머니가 최소 16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대부분이 성인까지 살아남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산이 마리아 안나에게도 이어져 그녀가 스페인 왕위 후계자를 낳기를 바랐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또한 매력적이고 키가 크며 날씬하고 균형 잡힌 체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1689년 8월 마리루이즈가 사망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마리아 안나와 카를로스는 대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1690년 5월 14일 바야돌리드 근처의 산디에고 수도원에서 스페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22세였고 카를로스는 28세였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 이미 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변형이 심해졌다는 편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든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신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후계자를 낳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왕과 자주 관계를 맺었고 여러 차례 임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카를로스에게 자신의 생식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받도록 권장했으며 후계자를 낳지 못한 책임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듯 그녀는 왕이 마법에 걸렸다는 믿음으로 행해진 왕의 테마의식에도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왕비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고 그녀를 음산하고 거의 악마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 풍자시가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안나는 곧 미래의 군주의 어머니로 추정되며 지위를 얻었고 궁정과 유럽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카를로스가 사망했을 때 프랑스 후보가 아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스페인 왕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궁정 인사들은 카를로스가 언제든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전체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690년대 중반이 되자 카를로스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고 그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혼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카를로스는 거의 확실하게 발기부전이었고
그의 고환이 하나뿐이었으며 그마저도 석탄처럼 새까맣다고 전해집니다. 1698년 11월 카를로스는 자신의 유언장을 발표하며 바이에른의 요제프 페르디난트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단, 그는 분할되지 않은 스페인 왕국 전체를 상속받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요제프 페르디난트는 카를로스의 조카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와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이 세 에마누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오랜 기간 이어진 왕위 계승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699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요제프 페르디난트는 갑자기 아마도 장티푸스 때문에 6살에 세상을 떠나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카를로스는 1700년 11월 1일까지 힘겹게 버텼고 거의 39세까지 산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에 프랑스 사촌인 필리프 드앙주를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고 프랑스와 스페인 안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오스트리아 계승을 분명히 지지했던 독일 출신의 왕대비로서 마리아 안나는 남편이 죽은 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 남아 전통적인 미망인의 역할을 하며 검은 옷을 입고 에도의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출신의 새 국왕인 펠리페 5세가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펠리페 5세는 그녀를 존중하며 많은 연금을 지급했지만 1700년대 내내 전쟁이 계속되자 그녀는 스페인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관리들 모두 그녀의 존재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녀를 스페인 궁정 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제5열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마리아 안나는 톨레도로 추방되어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706년에 전쟁이 스페인 영토에 이르렀고 오스트리아와 영국군이 나라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자신의 조카인 카를 대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를 대공은 톨레도시를 점령했고 카를로스의 후계자로 오스트리아 측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펠리페 5세 정부에 의해 다시 추방됐습니다. 그녀는 결국 피레네 산맥 북쪽으로 이동해 프랑스 남서부의 바이온느라는 마을에 정착했고 불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1713년에서 1714년 사이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체결된 여러 평화 협정을 통해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결국 부르봉 왕가의 후보였던 펠리페 5세가 스페인 국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관이 결코 한 통치자 아래에서 통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스페인령 네덜란드와 나폴리, 밀라노를 포함한 스페인의 이탈리아 영토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전쟁이 끝난 후 왕대비로서 오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계속 바이옹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왕비가 머물렀던 나라에 계속 남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노이부르크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1720년대와 1730년대 내내 바온에 계속 거주하면서 귀족적인 삶을 유지했고 정기적으로 초상화를 의뢰하고 유럽 왕가의 여성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바이온에서 현지 평민과 비밀리에 결혼한 것으로도 여겨지지만 정확한 세부 사항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돌아가길 창원해왔습니다. 이 요청은 그녀가 병에 걸린 후인 1738년에 마침내 허락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팜플로나로 향한 뒤 과달라하라로 갔고 그곳 인판타도 궁전에서 1740년 7월 16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상속인이 없어 모든 재산을 스페인 왕비이자 펠리페 5세의 아내인 엘리사베타 파르네세에게 남겼습니다. 엘리사베타는 그녀의 스페인 귀국을 위해 계속 탄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엘 에스코리알의 카를로스의 첫 번째 아내 마리루이주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합스부르크 시대의 마지막 스페인 왕비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아내들과 왕비들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왕들의 아내들에 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탄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